오늘 나갈 주제는 이제 패러디즘이라는 주제인데 저번에 했었던 거를 좀 이제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저번에 했던 거 얘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거는 GPU를 뭐 이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메모리의 계층 구조, 메모리 하이라키컬한 거를 어떻게 잘 아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테이블에서 나온 것처럼 이 메모리에 접근하는 레이턴시가 메모리 따라서 계층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쉐어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0사이클 정도면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데 L1, L2로 가면 그게 이제 200까지 가고 글로벌 메모리, HBM이나 DRAM 같은 그런 거는 거의 300사이클까지 가니까 쉐어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플래시 어텐션을 쓰거나 아니면 타일링 같은 거를 쓰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음 시간 인퍼런스를 할 때 그때 좀 볼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나올 얘기긴 해서 여기다 좀 넣어봤고요.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는 연산 그 강도라고 좀 표현을 하면 될 텐데 어떤 연산을 할 때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최대한 메모리에 접근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가능하면 오퍼레이션 뭔가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플롭스를 늘리는 게 좋잖아요. 어떤 시간당 단위 시간당 플롭스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arithmetic intensity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산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GPU를 갈구고 연산을 하는 거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커뮤니케이션 바운드. 그러니까 연산은 되게 조금밖에 안 하는데 이 통신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통신에 이제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좋지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GPU를 어떻게 성능을 올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전략들을 좀 봤었죠.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메모리 액세스가 비싸니까 메모리 액세스를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카테고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어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D램 같은 거를 접근을 할 때 버스트 모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바이트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바이트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인접한 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략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워프에서 동시에 실행이 될 텐데 걔네들을 한꺼번에 데이터를 패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 코어싱이었고, 두 번째로는 뭔가를 구현을 할 때 각각의 커널로 구현을 하지 말고 걔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최대한 메모리 액세스하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비율을 썼었죠. 그것처럼 최대한 물류창고로 뭔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코스트를 이렇게 이동 횟수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커널 퓨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메모리를 최대한 쉐어드 메모리 내에서 쓰고 불가피할 때만 글로벌 메모리에 접근을 하자라는 방식이었죠. 뭐 행렬 곱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체 로우 그다음에 칼럼을 가지고 행렬 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쉐어드 메모리는 되게 작으니까요. 그래서 타일링을 통해서 얘를 한꺼번에 가져오지 말고 좀 쪼개가지고 가져오면 이 글로벌 메모리에서 쉐어드 메모리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타일 내에서 뭔가 연산을 할 때는 쉐어드 메모리에만 접근을 하면 되니까 더 빠르다. 아까 10배만큼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일링이 굉장히 중요했고, 세 번째로는 메모리랑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혹은 에큐러시랑 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테니까 이 두 가지를 희생을 해서 메모리를 조금 더 이득을 보자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퀀타이제이션, 뭐 원래 FP32를 쓰는 그런 뭐 모델이었다면 이걸 FP16, BF16, 더 나아가서 인트8처럼 더 작은 프리시전을 가지는 혹은 더 작은 레인지를 가지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메모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리컴퓨테이션은 저희가 컴퓨터를 좀 더 쓰더라도 메모리 접근하는 횟수를 줄여서 혹은 메모리에 어떤 접근하는 양 자체를 줄여서 좀 더 성능, 학습이라든지 인프라 성능을 좀 깨야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나오는 게 플래시 어텐션이었죠. 물론 플래시 어텐션에서는 추가적으로 소프트맥스에 걸리는 이 약간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온라인 소프트맥스로 바꾸는 알고리즘도 있었긴 했는데 뭐 여기서는 복습할 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도였고, 근데 사실 뭐 GPU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뭐 저희가 작은 모델을 쓰더라도 하나의 GPU에 모델이 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거의 4년 된 슬라이드 자료긴 한데 이때만 해도 메가트론 이런 거 530빌리언이면 사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GPU를 쓰더라도 하나의 GPU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프리시전을 쓰더라도 정밀도의 어떤 그걸 쓰더라도 사실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요즘에는 믹스처 엑스퍼트 모델을 쓰면 사실 1 트릴리언 이상의 모델도 굉장히 많고 뭐 프라이빗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려진 바는 없지만 썰에 따르면 거의 10T 정도의 뭐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제 생각에 뭐 10년이 지나도 그런 모델들은 하나의 GPU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인퍼런스 할 때. 그래서 당연하게도 GPU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운 아무리 그런 뭐 뭔가를 쓰더라도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여러 GPU를 동시에 쓰는 건 당연한 거죠. 뭐 이런 LLM 시대가 아니더라도 연구실 단위에서도 멀티 GPU를 써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건 당연히 뭐 많이 하니까 이거는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클래시컬 셋업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는데 이런 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워크스테이션에 5090 뭐기 한 4장 정도 달려 있고 그거를 병렬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뭐 컴퓨터가 있고 뭐 CPU가 하나 대충 5090 4개면 GPU 2개일 테니까 2개를 달고 거기랑 GPU는 PCI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워크스테이션 2개가 어떤 클러스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더넷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정말 옛날 세팅에서는. 여기서 PCI 같은 경우에는 서로 통신할 때 240GB per second 정도 나오고 이더넷은 이것도 사실 옛날 자료라서 요즘에는 뭐 기가바이트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200MB per second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엄청 느리죠. 그 GPU 내에서 동작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하면.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연구실 단위나 되게 작은 소규모 단위에서나 가능한 거고 모던 셋업 요즘 엔비디아를 가지고 뭐 H100, H200, B200 이런 GPU를 가지고 어떤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노드가 있으면 그 데이터 센터의 노드 내에서는 NVLink를 가지고 서로 GPU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CPU를 통과해가지고 커넥션이 되는 게 아니고 GPU끼리 알아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때 H100 같은 경우에는 NVLink가 한 900GB per second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물론 GPU 내에 있는 통신보다는 느리긴 하겠지만 비교적 빠르죠. 아까 뭐 PCI 같은 경우보다 한 4배 정도 빠르니까요. 3배에서 4배. 그 다음에 노드 바깥에 있는 이전 셋업에서는 이 컴퓨터 2개끼리 연결하는 이더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인피니티 노드를 쓸 수 있겠지만 MV 스위치라는 걸로 이제 요거를 좀 갈아 낄 수가 있죠. 네. 참고로 여기 써져 있는데 이 H100의 NVLink는 900GB per second인데 HBM은 뭐 3.9TB per second니까 뭐 사실 엄청난 거죠. 근데 뭐 저희가 GPU 하나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스케일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VLink랑 NV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뭐 같은 건데 뭐 이렇게 똑같이 구성을 할 수 있다. 여러 노드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병렬 처리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GPU에서부터 왔었던 메모리에 대한 하이러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하이러키가 이제 병렬 처리를 하더라도 병렬화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GPU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쉐어드 메모리를 쓸 거냐 에런 캐시를 쓸 거냐라는 그런 좀 전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 싱글 GPU에서도 HBM을 쓸 거냐 쉐어드 메모리를 쓸 거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있었죠. 동일하게 이제 멀티 GPU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때 싱글 노드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노드가 있으면 노드 안에도 GPU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NVLink로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연구실 단위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멀티 노드일 때 노드를 또 여러 개를 달아서 더 많은 GPU를 가지고 패러리즘을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NV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계층 구조들이 쭉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멀티 GPU, 멀티 머신 시스템을 최근에는 구현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 디테일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저희 수업의 스코프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먼저 이런 패러리즘을 배우기 전에 이 집합 통신,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글쎄요 이거 뭐 네트워크나 이런 쪽 제가 정확하게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딘가에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병렬 처리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LLM을 패러라이제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크게 3가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확장시키는 좀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패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패러리즘, 그다음 모델 패러리즘, 액티베이션 패러리즘 크게 3가지로 구분할 거고 각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이 파트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이 집합통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아마 올리저스 이런 거뭐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지금 뭐 어차피 복습할 거니까 얘기를 하면 일단 월드 사이즈라는 게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GPU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뭐 현재 GPU가 4개 예시에 있으니까 월드 사이즈를 4라고 잡고 랭크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랭크는 GPU의 디바이스 아이디예요. 그래서 랭크 0부터 3까지가 GPU 0, 1, 2, 3 이렇게 있는 거죠. 엔비디아 SMI 치면 나오는 그런 숫자를 얘기합니다. 올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리듀스 연산을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올하게 전파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랭크 0부터 랭크 3까지 각각의 데이터가 GPU에 이렇게 버퍼에 있다고 친다면 올 리듀스를 하게 되면 지금 뭐 리덕션 연산, 뭐 썸, 뭐 민 값 구하는 거, 맥스 값 구하는 거 이런 거, 에버리지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쫙 수행이 되고 이 전체에 대해서 랭크 모든 랭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과값들이 모든 랭크에 다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x에 대한 어떤 뭐 덧셈이라고 한다면 모든 덧셈들이 다 계산이 되고 그거를 모든 랭크에 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올 리듀스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라는 거 뭐 많이 써봤을 텐데 요거는 어떤 루트 랭크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 번째 랭크가 루트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나머지 랭크에다가 쭉 전파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죠. 스캐터는 약간 좀 다른데 브로드캐스트랑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전파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청크로 나눠가지고 일부 청크들만 쫙쫙쫙 스캐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파이토치에서 뭐 프로그램 해봤으면 스캐터를 연산들 있잖아요. 리듀스 스캐터 이런 것들. 뭐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랭크 0에 가고 첫 번째 인덱스는 랭크 1에 가고 쭉쭉쭉 이렇게 가는 게 스캐터고 브로드캐스트랑 좀 차이가 있죠. 게더는 반대예요. 스캐터는 이렇게 뿌려주는 거였으면 게더는 각각의 랭크에 있는 이런 청크들을 가지고 와서 루트 랭크에다가 데스티네이션 랭크에다가 이렇게 합쳐서 말 그대로 게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리듀스는 이렇게 데이터 리듀스랑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데 한 번에 모든 랭크에다가 다 전파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으로 만드는 랭크에다가만 딱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올 리듀스랑 차이가 뭐 당연히 올이 붙었으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올 게더의 경우에는 게더를 하는데 원래 이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게더는 데스티네이션 랭크에만 전파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파편화된 청크들이 있으면 이거를 다 게더를 한 다음에 모든 랭크에다 쫙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게 근데 다만 이 집합통신들이 여러 개 좀 네이밍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말하다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정도만 좀 주의를 하면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리듀스 스캐터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리듀스하고 스캐터 말 그대로 리듀스 스캐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청크에 있는 모든 랭크에 있는 요것들이 여기에 가고 두 번째 청크에 해당하는 모든 랭크의 데이터들이 랭크 1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리듀스 스캐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올 리듀스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전부 다 전파를 하는 거, 리덕션 연산을 한 다음에 전파를 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그냥 루트 랭크에 있는 거를 모든 랭크에다가 전파를 하는 거. 리듀스는 올 리듀스와 비슷하긴 하지만 리덕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리듀스를 하는 건 동일한데 이때 전파를 할 때 하나의 랭크에 GPU에만 준다라는 거죠. 올 게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더를 하는데 모든 그러니까 올이라고 붙으면 모든 랭크에다가 다 전파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게더를 한다라는 소리고 리듀스 스캐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청크들로 쫙 연산을 해가지고 리듀스 연산을 해가지고 스캐터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합통신에서 좀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는 게 올 리듀스 연산이랑 그 다음에 리듀스 스캐터를 한번 돌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올 게더하는 거랑 동일해요. 이게 여러 번 등장한 트릭이거든요. 이게 왜 똑같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올 리듀스는 뭐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덕션 연산, 뭐 썸을 해가지고 각각 랭크에다가 쫙 뿌리는 거잖아요, 아웃풋을. 리듀스 스캐터를 한다라는 소리는 이 첫 번째 그림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똑같이 있으면 첫 번째 0번째라고 할까요? 0번째에 있는 청크를 쭉 리덕션을 해서 랭크 0에다가 뿌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 청크를 리덕션을 해서 첫 번째 랭크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올 게더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여기다 쭉 뿌려주게 되니까 사실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색깔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전에 슬라이드에 있는 걸 그대로 들고 와서 그런 거고, 해보면 사실 똑같은 연산이에요. 다만 두 번을 하는 거죠. 리즈 스캐터 올 궤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결과는 일단 똑같은 건 다 자명하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에 대해서 따져보면 먼저 노테이션을 D를 데이터 통신해야 될 바이트로 보고요. P를 GPU 개수, 월드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올 리듀스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GPU가 랭크 0부터 랭크 3까지 각각의 GPU가 데이터를 다른 GPU한테 보내야 되겠죠. 다른 P-1의 GPU한테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리듀스를 해온 걸 이제 결과를 받아서 아웃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2가 나오는 이유는 보내고 받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D 곱하기 P-1이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2DP가 되겠죠. 근데 리듀스 스캐터랑 올 궤도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리듀스 스캐터부터 보면 얘는 GPU에다 요거니까 요 각각의 GPU에다가 보내는 건 똑같은데 보낼 때 전체를 보내는 게 아니고 P분의 D를 보내잖아요. 왜냐면 조각을 잘라서 보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P-1 곱하기 P분의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 궤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이 P-1의 GPU에다가 보내주죠. 그리고 보낼 때 받는 거죠. 받는데 이제 청크 단위로 받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 D만큼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뭐 P가 이제 커진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캔슬하고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리듀스랑 그다음에 리듀스 스캐터 플러스 올 궤도를 하는 거랑 결과 자체는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달라져요. 이 P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아래쪽에 있는 게 항상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밴드위스가 좀 제한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연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뭐 약간 여기는 오버헤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주제긴 한데 저희가 GPU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A100이나 뭐 H100 이런 것만 얘기를 할 텐데 사실 TPU도 뭐 비슷하지만 뭐 저희가 그냥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얘는 어떤 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U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NVLink, NV스위치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TPU는 좀 다르게 뭐 저도 TPU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메시의 형태로 칩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같은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식으로 사실 이게 뭐 제너럴 퍼포스한 GPU는 아니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네트워킹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GPU를 하나만 쓰는 걸 넘어서 멀티 GPU, 멀티 머신 시스템으로 갈 때, 흔히 여기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로 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이때 이렇게 멀티 머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형태로 확장을 시켰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결국에. 스케일링을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일 텐데, 첫 번째로는 메모리 스케일링. 그러니까 우리가 GPU를 더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데이터 센터를 더 쓰면 쓸수록 더 큰 모델을 뭐 인퍼런스를 하거나 트레이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컴퓨터 스케일링인데 뭐 플롭스가 당연히 늘어나야지 좋은 거잖아요. GPU를 더 꽂았는데 처리하는 플롭스가 똑같으면 그냥 자원 낭비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집합 통신,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배웠고 올 리듀스랑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리듀스 스캐터 플러스 올 궤도랑 동일한데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게 몇 번 쓰여요.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이걸 올 리듀스 연산을 리듀스 스캐터하고 올 궤도로 쪼개가지고 처리하는 게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2라는 값, 올 리듀스에서 2라는 값, 제가 뭐 얘기를 할 거지만 요게 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샌드하고 리시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2라는 값이 들어가서 이 DP만큼 얘가 나오게 되겠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2가 앞에 개수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LLM에 대해서 어떻게 병렬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패러렐, 모델 패러렐, 액티베이션 패러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패러렐은 흔히 DDP, 파이스토치에서 DDP라고 불리는 라이브하는 데이터 패러렐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로라고 하는 어떤 병렬화 방법이 있거든요. 제로 1, 2, 3가 있는데 제로 1, 2, 3를 한꺼번에 같이 볼 예정입니다.
모델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프라인 패러렐, 정확히 레이어 와이즈 패러렐, 파이프라인 패러렐, 텐서 패러렐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를 볼 거고, 액티베이션 패러렐은 뭐 시퀀스 패러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두 개가 좀 겹쳐서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까지도 보고 여러 가지 좀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좀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러렐 DP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DP를 먼저 볼 텐데 그 전에 샤딩, 혹시나 이 샤딩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 하나를 좀 넣어봤고요. 이걸 뭐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보시면 되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큰 게 하나가 있을 때 모놀리식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모놀리식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거를 좀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작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그런 걸 샤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여러 장점이 있겠죠. 뭐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딱 봐도 첫 번째로 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쨌든 어떤 디바이스 안에 디바이스에 이제 물리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럼 디바이스에서는 뭔가 이 스루프도 있을 수도 있고 레이턴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여러 디바이스에 쪼개게 되면 각각을 병렬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접근성 자체 속도도 좋을 거고 그다음 뭐 백업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샤딩들이 당연히 큰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병렬화를 할 때도 이런 샤딩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패러렐은요. 가장 먼저 이 데이터 패러렐을 좀 나이브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볼 텐데, 데이터 패러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어떤 레이어가 쭉쭉쭉 있을 때 데이터의 배치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를 뭐 128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GPU가 64개다 라고 한다면 한 GPU당 2개의 배치를 가질 수 있도록, 배치 사이즈 2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게 데이터 패러렐이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샤딩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슬라이싱을 해서 잘라가지고 각각의 랭크가 일괄적으로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병렬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이고요. 뭐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그래서 M개 GPU가 있고 어떤 B개의 배치 사이즈, 글로벌 배치 사이즈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나이브한 데이터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는 서로 GPU끼리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또 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집합 통신을 통해서 교환을 해서 싱크로나이즈를 쭉쭉쭉 해줘요. 그래야지만 이 전체 글로벌 배치 데이터를 보고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그라디언트를 교환하는 게 필요하겠죠. 싱크로나이즈를 맞추는 게. 어떤 식이냐면 데이터를 일단은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n분의 b만큼을 m개 GPU에 각각 할당을 하겠죠. 그렇게 할당을 했으면 각각의 GPU는 할당받은 데이터를 보고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병렬적으로 쭉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그라디언트를 올 리듀스를 해와요. 올 리듀스를 해야지 그 모든 GPU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다 보고 합쳐가지고 실제 글로벌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고요. 위에 있는 요 말이죠. 그래서 요걸 해온 다음에 그렇게 익스체인지 된 그라디언트, 싱크로나이즈 된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나서 각각의 랭크에 있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GPU는 다 모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Distributed Data Parallel, DDP라고 파이토치에서 부르는 이 방식이 이 DDP이고 뭐 이거 사실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도 뭐 거의 이것만 썼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면 컴퓨터 스케일링과 메모리 스케일링,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컴퓨터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GPU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큰 배치 사이즈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GPU의 배치 사이즈가 원래 2개밖에 안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GPU를 늘리면 늘릴수록 글로벌 배치 사이즈는 당연히 늘릴 수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는 생각을 해보면 얘가 2 곱하기 파라미터 개수만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한 번 배치할 때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라디언트를 싱크로나이즈를 맞출 때 올 리듀스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올 리듀스를 그라디언트에다가 한다는 얘기는 그라디언트의 어떤 데이터의 크기는 당연히 파라미터의 데이터 크기와 같고, 그리고 올 리듀스는 2가 앞에 붙으니까 보내고 받고, 그래서 2 곱하기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요, 뭐 배치가 굉장히 크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배치가 작으면 통신 비용이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조금 딱 처리하고 파라미터 전부 다 싱크로나이즈 맞추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메모리 스케일링인데 이렇게 나이브하게 데이터 패러렐을 하는 경우에 GPU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나 아니면 그라디언트
아니면 액티베이션 스테이트 저기 아담 그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같은 거는 항상 모든 GPU에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더 큰 모델을 뭔가 GPU에 올릴 수 있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GPU에 8B짜리 LLM밖에 안 들어간다 한다면 GPU를 아무리 많이 써도 8B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GPU 각각에 대해서 모델은 항상 다 카피를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만 이렇게 잘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그런 리미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왜 그런지를 보면 이게 사실 뭐 필요한 게 저희가 파라미터랑 그라디언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 쓰는 경우에 이 아담에 있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가 굉장히 헤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P16의 믹스드 프리시전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파라미터랑 그레디언트는 각각 2바이트씩 해서 4바이트면 돼요. 근데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스테빌리티 때문에 FP32의 마스터 웨이트 하나 같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4바이트가 추가로 들고 여기서부터 일단 배보다 배꼽이 커지죠. 그 다음에 아담을 쓸 때 모멘트를 2개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거 2바이트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8바이트를 쓰게 되거든요. 하나의 파라미터당. 그러면 사실 파라미터랑 그라디언트가 4바이트인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좀 일단 최소한 5개의 카피가 필요한 것도 자명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16에서 뭐 더 20 넘게 바이트를 파라미터당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뭐 인트 8이나 이런 걸로 내려가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로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제안이 됐는데 얘는 이렇게 메모리 오버헤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좀 잘게 쪼개보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샤딩을 하는 전략을 좀 바꾼 거죠. 그래서 샤딩을 데이터만 하지 말고 샤딩 데이터만 하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가 파란색이고 그라디언트가 주황색이고 옵티마이저 스테이트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아까 방금 봤었던 DDP 같은 경우에는 샤딩을 데이터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GPU가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제로 원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는 각각 GPU가 자기 할당된 것만 들고 다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2는 요거 두 번째인데 이거는 그라디언트까지도 각각 GPU가 자기가 갖고 있을 것만 가지고 있자라는 거고요. 제로 3는 마지막에 파라미터까지도 하나씩 들고 있자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딱 봐도 그림상으로도 이 모델 파라미터랑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서 들고 있기 때문에 되게 메모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걸 볼 수 있죠. 요거만 봐도 요 세팅에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걸 다 저장할 때 120GB가 필요한데 뭐 요즘에 이제 최신 그래픽카드가 아니면 다 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근데 제로 1 같은 경우에는 한 30GB 정도로 줄고 제로 2까지 쓰면 16GB, 제로 3까지 쓰면 한 2GB 정도의 메모리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올릴 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좀 볼 텐데 이때 뭐 아까 얘기했었던 올 리듀스랑 리듀스 스캐터 요걸 어떻게 좀 트릭을 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일단 제로 1은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샤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쪼개가지고 각각 것만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파라미터랑 그라디언트는 모든 GPU들이 다 전체 모델의 파라미터 그라디언트를 다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는 각각의 워커, 여기서 각각의 GPU라고 한다면 각각의 랭크에 대한 워커들이 자기가 업데이트 해야 될 파라미터만 딱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원래 DDP 같은 경우에는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자기가 딱 할당받은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영역만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 배치를 쪼개가지고 이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뿌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GPU가 n분의 d만큼 이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한데 그게 스텝 1이고요. 스텝 2에서 그래서 스텝 1에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라디언트 어차피 모든 GPU가 모델 전체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일반적으로 DDP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상태고요. DDP 같은 경우에는 all width를 써가지고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다만 제로 1에서 다른 점은 첫 번째로 all width를 하지 말고 reduce scatter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duce scatter를 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reduce를 하고 scatter를 한다라는 소리니까 all reduce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커뮤니케이션 코스가 적죠.
이 같은 경우에는 리지 스캐터를 여기서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 그 전체 파라미터 개수만큼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리지 스캐터를 해서 쭉 뿌리고 나서 각각의 그러면 이제 GPU들은 내가 지금 할당받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받은 거예요. 그냥 스텝 2에서 리지 스캐터를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랭크 0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물론 엄밀하지 않은데 랭크 0 첫 번째 0번째 레이어, 랭크 1은 첫 번째, 랭크 2는 두 번째, 랭크 3는 세 번째 레이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리지 스캐터를 했으니까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랭크 0은 자기가 업데이트 해야 될 레이어 0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리지 해가지고 랭크 1도 자기가 업데이트 해야 될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모든 GPU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다 리지 세웠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그라디언트랑 스테이트는 자기 자신 것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요거는 자기가 자신 것 들고 있는 이 레이어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만 가지고 업데이트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만 이렇게 통신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통신된 걸 가지고 내 할당된 레이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파라미터를 올 궤도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GPU에 대해서 같은 파라미터를 볼 수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포워드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텝에서. 그래서 올 궤도를 해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전부 다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D만큼 들죠. 그래서 전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생각을 하면 이 원래 DDP랑 나이브한 DP랑 그다음에 제로 원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똑같아요. 다만 원래 올 리디스 한 번만 딱 해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싱크로나이제이션 맞췄던 나이브 DP와 비해서 제로 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 스텝으로 쪼갠 거잖아요. 먼저 리지 스캐터를 해서 그라디언트 싱크를 부분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각각이 업데이트해야 될 할당된 파라미터들을 로컬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모든 랭크의 전파를 올 궤도를 통해서 해오는 거니까 사실 약간의 뭐 레이턴시 오버헤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은 걸 동일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측면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브 DP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전부 다 달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GPU 개수만큼 나눠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니까 사실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로 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 리디스 한 번을 리지 스캐터 올 궤도로 하고 중간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당받은 것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뭔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추가적인 거 없이 거의 같은 성능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메모리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로2가 있는데 제로2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라디언트까지도 샤딩을 하자라는 거죠. 원래 제로1에서는 그라디언트는 모든 랭크에 있는 GPU가 모델 전체의 그라디언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할당받은 레이어 혹은 할당받은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샤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트릭들을 좀 쓰게 되는데 제로1에서 사용한 것처럼. 근데 좀 여기서 복잡한 점은 원래 뭔가를 학습을 할 때는 그라디언트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스텝 자체가 복잡해졌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포워드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를 하는 상태에서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당연히 백워드를 하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레이어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레이어의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알아채는 즉시 다른 워커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전부 다 리듀스를 해와요. 그리고 나서 그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그 연산을 하겠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겠죠. 그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그라디언트가 필요로 없게 된다면 바로 해제를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디펜던시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작업은 파라미터 개수만큼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궤도를 그냥 한 거니까 리듀스를 한 거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헷갈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첫 번째가 좀 길었는데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똑같이 각각의 GPU들이 할당받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라디언트와 스테이트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게 스텝 3여야 되는데 스텝 3에서는 올게더를 해와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올게더를 똑같이 제로 원처럼 해서 전체 파라미터에 대한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드는 거죠. 그래서 제로 1과 제로 2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거의 동일한데 제로 2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를 전체 모델을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거 그라디언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리듀스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를 그 즉시 해오고 필요할 때마다 온디맨드로 해오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해제를 해서 메모리를 최대한 아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제로 2까지는 그 정도고요. 제로 3는 이제 전체를 다 샤딩을 하자라는 거죠. 그라디언트까지 샤딩하는 거는 제로 2였고 여기서는 모델 파라미터 그 자체까지도 샤딩을 해서 최대한 메모리를 아끼자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제로 1에서 제로 2 같은 경우도 스텝이 몇 번 추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제로 3도 파라미터까지 샤딩을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까지의 어떤 통신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불편해지고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제로 2와 비슷해요. 이 파라미터를 얻어올 때 온디맨드하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 파라미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뭔가 연산이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실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즉시 just in time에서 프리하는 그런 구조는 제로 2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제로 3의 그 구현체, 파이토치 구현체를 FSDP라고 해요. Fully Sharded Data Parallel이라고 해서 SLDP를 파이토치에 찾아보면 사실 제로 3랑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포워드 패스부터 얘는 좀 달라져요. 포워드 패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i번째 레이어에 포워드 패스를 할 때 지금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까지도 각각의 랭크의 GPU가 자기 것만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포워드 패스를 할 때 내가 지금 파라미터 어떤 i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올게더 해서 파라미터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파라미터가 필요하니까 파라미터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실체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온 다음에 포워드 패스, 그 i번째 레이어에 포워드 패스를 했으면 그 즉시 i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해서 메모리를 아껴야 되죠. 이렇게 쭉 포워드 패스를 하게 되고요. 백워드 패스에서는 이제 i번째 레이어를 백워드 패스를 할 때 그라디언트 계산을 할 때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있어야지 그라디언트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백패스 할 때. 그래서 파라미터를 올게더 해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필요하니까 또 가져오는 거예요. 또 가져오고 그리고 각각의 GPU가 그라디언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계산을 한 상태에서 바로 리듀스 스캐터로 전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자기가 그 업데이트 해야 될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업데이트한 파라미터를 이 그라디언트와 스테이트 요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다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끝나면 그라디언트 바로 해제하는 거는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온디맨드하게 파라미터를 올게더 해오고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 백패스를 하기 위해서 또 그때도 파라미터를 올게더 해오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해야 될 때 그 그라디언트를 리듀스캣 해온다. 이렇게 세 번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합 통신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그림으로 보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들고 왔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GPU에 대해서 샤딩을 한 거죠. 그래서 위쪽 패스가 있고 아래쪽 GPU 패스가 있습니다. 이때 요게 지금 제 마우스가 그렇게 느리지? 요게 위에 있는 요게 지금 그 포워드 패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백 패스거든요.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겟더 웨이트라는 게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겟더 웨이트를 해와서 파라미터를 당연히 들고 와야 실체화를 해야지 연산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요게 앞부분에 무조건 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포워드 패스 하는 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백 패스 할 때도 그라디언트 계산할 때 당연히 파라미터 필요하니까 올게더 해오죠. 해오고 나서 백워드 패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구했으면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GPU들이 있을 테니까 리듀스 스캐터를 해와서 그라디언트 싱크를 맞춰주게 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게 끝이죠. 그래서 이게 제로 3고 제로 1, 2, 3랑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먼저 DDP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DDP 같은 경우는 올 리듀스를 한번 해오는 거니까 파라미터 곱하기 2배만큼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들게 됩니다. 제로 원 같은 경우는 올 리듀스를 쪼개가지고 두 개의 집합 통신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같은 어떤 파라미터의 그 데이터 통신이 들게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2배만큼 제로 원은 들게 되고 사실 DDP와 비교해서 거의 공짜로 우리가 이 병렬화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 2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2배만큼 파라미터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는데 얘는 약간 좀 오버헤드가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이 싱크 맞추는데도 시간이 들 수도 있고 제로 3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얘는 3배만큼 필요로 하게 돼요. 이 3배인 이유는 슬라이드에 오타 를 싸고 제가 바꿨는데 올게더를 2번을 하죠. 파라미터를 처음에 포워드 패스 할 때 한번 가져오고 백 패스 할 때 한번 가져오니까 2배만큼 올게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나서 리즈 스캐터를 해야 되니까 3번 집합 통신이 필요하고 따라서 1.5배만큼 코스트를 더 쓰게 됩니다. 2개를 3개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GPU 메모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샤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지만 이렇게 조금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로 1, 2까지는 거의 뭐 어떤 추가적인 뭔가 레이턴시나 이런 오버헤드 없이 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제로 3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레이어마다 올게더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메모리를 최대한 아끼니까 레이어마다 올게더를 해오고 그 다음에 백워드 패스 할 때도 레이어마다 올게더를 해오고 뭐 이렇게 쭉쭉쭉 가니까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시간이 들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들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게더를 해오는 동안 포워드 패스를 못 돌린다라는 소리겠죠. 기다려야 돼. 싱크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통신이랑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하는 거를 조금 겹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시가 좀 이상한 함수긴 하지만 W의 X를 이 2개, 정확히 3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Y를 만든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주고 GPU에서 연산을 하는 파트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파트가 있어서 시간대별로 쭉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고요. 처음에 당연히 0번째 레이어라고 할게요. 0번째 레이어를 연산을 해야 될 때 올게더를 해야 될 테니까 아래 올게더를 이렇게 하는 파트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길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패스 마우스가 좀 느려가지고 마우스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게더가 끝나야지만 포워드 패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게더가 끝나는 순간 0번째 레이어를 포워드 패스를 쭉 하게 돼요. 근데 그 0번째 레이어의 올게더를 끝나면 사실 그때부터 바로 이 어떤 통신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한 올게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게더 자체는 계속 쭉쭉쭉 이어지게 되고 다만 이때 첫 번째 올게더가 끝날 때야만 포워드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 비는 타임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포워드 패스 하고 나서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를 해줘요. 왜냐면 이건 필요 없다라고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프리를 해주는 노란색 부분까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번째 레이어, 그다음에 2번째 레이어 이렇게 쭉 포워드 패스 해주고 마찬가지로 올게더를 통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올게더 2번째를 2번 들고 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포워드 패스 때고 2번째 거는 백워드 패스 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온 상태에서 이게 끝나면 이제 다시 백워드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약간의 이 비는 타임들이 있기는 한데 그 비는 타임들을 제외를 하면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막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컴퓨테이션 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트릭을 써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쓸 때는 뭐 완전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계산을 좀 해본 건데 BF16으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옵티마이즈 스테이트까지 BF16을 쓴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정밀도에 대해서 좀 안정성 때문에 마스터 웨이트라고 하는 걸 FP32로 둘 텐데 이때 계산을 해보면 ABAC을 가지고 8개를 써서 학습을 할 때 DDP는 아무리 많아도 6빌리언 정도의 모델만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로 1은 16빌리언, 제로 2는 24빌리언, 제로 3는 53빌리언 정도까지 우리가 써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습 느린 거랑 뭐 이런 거는 그냥 배제하고 그냥 학습을 할 수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DDP만 썼을 때보다 거의 10배 정도 가까이 많은 혹은 큰 모델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좀 더 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데이터 패러렐을 배웠고요. 데이터 패러렐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데이터, 배치 사이즈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랭크 GPU에다가 쪼개진 데이터를 전달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샤딩을 하자라는 건데, 이때 나이브하게 그냥 DDP를 하는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해서 오버헤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로라는 게 개발이 되었고요. 제로 1, 2, 3가 이 샤딩하는 전략들을 점점 더 많이 하는 식으로 발전이 된 거죠. 제로 1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만 샤딩을 해서 원래 올 리듀스로만 이 그라디언트 싱크를 맞췄던 거를 리듀스 스캐터를 해서 그라디언트 싱크를 맞추고, 대신 전체를 다 통신하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부분만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랭크가 자기가 할당된 로컬 파라미터만 이 리듀스 스캐터된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랭크가 다 동일한 파라미터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때 올게더를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전파를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올 리듀스랑 다르게 딱 부분만 전파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합치면 올 리듀스랑 똑같은 거죠.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라디언트까지 샤딩을 한 거죠. 이때 리듀스 그라디언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리듀스 그라디언트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해제를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로1과 동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업데이트해야 될 로컬 파라미터는 자기가 자신 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올게더에서 파라미터를 다 동기화 해주는 것까지도 제로1과는 동일합니다. 이 그라디언트를 리듀스하고 프리할 때 온디맨드로 한다라는 차이만 있는 거죠. 제로3는 파라미터까지 샤딩을 하는 거였는데 이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각각의 GPU가 먼저 레이어 포워드 패스를 하기 전에 특정 레이어 혹은 특정 구간에서 웨이트를 다 불러와야 되죠. 게더에서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백워드 패스 할 때도 당연히 웨이트를 다 불러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다 즉시 해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할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로2랑 동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로 1, 2, 3가 발전이 되어 왔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패러렐에 대한 얘기예요. 모델 패러렐 좀 보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첫 시간을. 이 데이터 패러렐과 비교해서 모델 패러렐은 뭐냐? 그리고 이걸 왜 만들었냐? 데이터 패러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 패러렐이 뭐 좋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PU를 뭐 8개, 16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GPU를 뭐 1000개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최소 배치 사이즈가 1000이어야겠죠, 당연히. 물론 1000개만 쓰진 않겠지만. 이 말은 즉슨 GPU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글로벌 배치 사이즈 크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데이터를 배치를 이제 GPU 개수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이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배치 사이즈를 무한정 늘린다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 저번에 스케일링 러버 배울 때 이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는 뭐 말하자면 배치 사이즈를 뭐 우리가 무한대로 줄 수는 있겠지만 이 어느 기점 이상부터는 별로 효율이 없으니까 그 가장 최적의 기점을 찾자라고 하는 게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보다 큰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배치 사이즈를 늘려도 딱히 효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디미니싱 리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효용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리소스를 더 들여가지고 배치 사이즈 키울 이유가 없겠죠. 뭐 돈이 많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다른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DP를 하게 되면 문제는 계속해서 GPU를 키울 때마다 배치 사이즈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한계가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는데, 두 번째 이슈는 일단 첫 번째로 제로 1과 2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약점이 있죠. 파라미터 자체는 모든 GPU가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53빌리언 정도 제로 1, 2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4빌리언 정도의 모델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되게 작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제로 1, 2는 일단 문제가 있고, 제로 3도 뭐 이 측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느려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좀 더 들고 파라미터의 3배만큼을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두 번째로 얘는 액티베이션 메모리까지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요거 느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파란색과 오렌지색 라인이 있잖아요. 오렌지색 라인은 PTD라고 나중에 배울 병렬화 방법인데 요거랑 제로랑 비교해보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X축이 GPU 개수고요. GPU 개수를 768부터 한 2000개까지 늘렸을 때고 Y축이 각각의 GPU에서 측정되는 이 테라플롭스 per second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GPU 개수를 한 700개 정도로 하면 여기 있다가 GPU 개수를 늘리면 이 각각의 GPU에서 측정되는 플롭스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려지는 것도 이 모델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확 느려지게 되죠. 반면에 이 오렌지색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얘는 그 느려지는 속도가 조금 완만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패러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만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얘만 의존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 모델 패러렐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델 패러렐리즘의 장점은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뭔가 바꾸지 않고도 메모리를 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볼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파이프라인 패러렐, 두 번째 텐서 패러렐 볼 건데 그 앞에 이제 나이브한 버전까지 한번 볼 거긴 하지만 아마 다음 슬라이드 있을 거예요.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 패러렐리즘은 이런 식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 패러렐은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로 자르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델이 예를 들어서 레이어가 오른쪽 그림처럼 4개 레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GPU를 2개만 썼을 때는 앞에 2개를 0번째 GPU가 하고 뒤에 2개를 첫 번째 GPU가 하는 이런 식이겠죠. 혹은 GPU를 4개를 쓴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GPU가 각각의 레이어만 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통신하는 것도 원래 데이터 패러렐에서는 파라미터를 저기 뭐 그라디언트나 이런 것들 포함이 있죠. 어쨌든 파라미터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의 결과를 다음 GPU에다가 전파를 하게 되고 혹은 백패스 결과를 이전 GPU에다가 전파를 하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패러렐과 모델 패러렐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레이어 와이즈 패러렐은 그냥 레이어를 물리적으로 잘라가지고 얘를 각각 다른 GPU에다가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유틸라이제이션,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최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게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게 디바이스 0이 0번째 레이어, 1이 첫 번째 레이어, 2가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쭉 포워드 패스를 한 다음에 로스를 계산을 하고 백워드 패스를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시간대별로 어떤 디바이스가 뭔가 실행이 되는지를 보게 된다면 오른쪽처럼이겠죠. 0번째 GPU는 자기 거 끝났으면 사실 자기 거에 대해서 백워드 패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 이제 첫 번째 GPU는 뭐 첫 번째 거 하고 쭉쭉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간이 비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비어 있는 시간을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블 타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사실 레이어 와이즈 패러렐하게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는 거는 거의 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아이들 타임이 길고 유틸라이제이션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G파이프라는 방법인데 요게 이제 파이프라인 패러렐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레이어 와이즈 패러렐과 철학 자체는 동일한데 이때 그 한 번에 모든 배치를 레이어에다가 다 전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파이프라인에 조금씩 물을 흘리듯이 이 마이크로 배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뭐 1000이라고 한다면 1000개의 데이터 샘플을 전부 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배치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배치 단위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각 레이어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 1000개의 샘플을 다 첫 번째 0번째 GPU, 첫 번째 GPU 쭉쭉쭉 해가지고 포워드, 백워드 패스 끝날 때까지 뭐 다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첫 번째 0번째 마이크로 배치를 주고 그러면 GPU 1은 그거를 두 번째 레이어에서 받겠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마이크로 배치가 끝났으면 다음번 두 번째 마이크로 배치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버블 타임이 획기적으로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버블 타임에 대해서는
원래는 P-1만큼이 들게 되는데 여기 레이어와이즈 패러렐에서는 여기서는 그거를 M으로 나눈 마이크로 배치의 개수만큼으로 나눠가지고 버블 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G파이프와 레이어와이즈 패러렐은 사실 동일한데 이 줄 때 한 번에 줄 때 모든 거를 한 번에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쪼개가지고 파이프라인에다가 밀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줘서 이거를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효율적으로 버블 타임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네, 이게 보시면 G파이프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럼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데이터 패러렐에서는 이 버블 타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버블 타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쓰게 되면 아무리 G파이프라는 거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버블 타임이라는 거를 필연적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DDP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0, 1, 2까지 얘기를 해서 비교를 한다면 메모리 절약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메모리를 GPU를 전부 다 하나의 메모리에 넣는 게 아니고 각각을 레이어 잘라가지고 각각의 모델을 레이어를 잘라가지고 GPU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아껴지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FSDP인 것 같은데 FSDP랑 비교해서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FSDP는 그라디언트랑 파라미터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야 될 통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액티베이션만 통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작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라미터가 1트릴리언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걸 전부 다 통신할 필요 없겠지만 그거를 통신 네트워크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게 스루풋이 어쨌든 제한되어 있으니까 밴드위스나 엄청나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이면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작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훨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곱하기 디멘션 정도만 우리가 보내거나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얘는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만 해도 돼요. FSTP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에 다 싱크를 딱 맞춰줘야지 그랜트 계산하거나 아니면 포워드 백워드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레이어에 해당하는 GPU한테만 현재 그 액티베이션을 전달해주면 되고 아니면 백워드 패스할 때는 다음 레이어에 있는 정보를 이전 레이어에다가 전달만 해주면 되니까 전체 통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통신 측면에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프라인 패러렐과 DP를 비교하면 뭐가 더 좋냐 나쁘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조금 뭐 문제가 되거나 정확히는 이제 네트워크가 좀 느리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쓰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얘는 어쨌든 메모리 와이스하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 얘는 그 데이터 패러렐보다는 훨씬 더 적은 통신만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느린 경우에선 당연히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버블 타임이라는 단점이 있겠지만 어쨌건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DP를 쓰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전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G파이프까지 얘기를 했는데 G파이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냥 이걸 마이크로 배치로 쪼개가지고 파이프라인에다가 밀어넣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결국에 배치 사이즈에 좀 디펜던시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마이크로 배치라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배치 사이즈를 쪼개자라는 얘기잖아요. 배치 사이즈를 마이크로 배치 개수만큼 쪼개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버블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로 배치를 늘리려면 마이크로 배치만 늘리던지 아니면 마이크로 배치와 글로벌 배치 사이즈를 늘리던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글로벌 배치를 늘리는 건 이제 아까 얘기한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와 연관된 그런 좀 단점이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특성들 때문에 글로벌 배치 사이즈는 고정을 시키고 마이크로 배치만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약간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GPU가 해야 되는 한 번에 연산해서 해야 되는 배치 사이즈가 정확히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가 되게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바운드로 연산이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배치 사이즈를 128로 잡았을 때 정확히 GPU 하나에서 그 하나의 GPU가 처리하는 그 GPU가 128일 때 전체였나? 전체일 거였네요. 전체 배치 사이즈가 128일 때 만약에 파이프라인 패러렐 했을 때 1248로 하게 된다면 이때는 괜찮아요. 오리지널 라인은 괜찮은데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8로 하게 된다면 이게 이
각각의 GPU의 이 플럭스 속도가 쭉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는 당연하게도 원래는 컴퓨터 바운드였는데 이렇게 마이크로 배치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게 되니까 이제 연산은 빨리 끝났는데 연산을 하기 전까지 필요한 통신 비용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바운드, 커뮤니케이션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5의 또 다른 문제는 얘가 액티베이션 메모리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G5 이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 GPU에서 첫 번째 0번째 GPU에서 0번째 마이크로 배치를 할 때 이걸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를 백워드 패스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마이크로 배치를 0번째 GPU는 계속 끝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이크로 배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마이크로 배치를 늘리게 되면 그 0번째 GPU, 뭐 첫 번째 GPU도 마찬가지겠지만 늘리는 만큼 GPU에다가 다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백워드 패스하기 전까지 앞쪽에 있는 GPU는 메모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 뭐 뒤에 있는 GPU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도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G5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단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들만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드림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1F 1B라고 좀 많이 불러요. 요 방식을 사용하면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왜 1F 1B냐면 포워드 패스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백워드 패스를 한 번 하는 스케줄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이 G5랑 파이프 드림을 비교를 한 건데 이게 그 아까랑 다르게 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거고 G5 다시 보면 이 마이크로 배치를 지금 8개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배치는 8개의 마이크로 배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하나씩 파이프에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를 하는 방식입니다. 파란색이 포워드고 초록색이 백워드예요. 파이프 드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스텝 1은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다만 만약에 하나라도 이 끝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의 마이크로 배치라도 이거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스텝 2로 넘어가게 돼요. 이 스텝 2에서는 지금 첫 번째 마이크로 배치가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과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는 백워드 패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새로운 마이크로 배치를 한번 포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마이크로 배치를 한번 백워드 하는 이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거를 여기 통과하는 순간 원래는 첫 번째 마이크로 배치가 G5에서는 마지막에 되게 됐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즉시 백워드 패스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여기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처리를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장점이 백워드 패스를 바로바로 그 즉시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때 백워드 패스를 하고 나서 필요 없어진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필요 없어진 이런 어떤 파라미터나 그라디언트들은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G5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1이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전부 다 들고 있어야지만 이 한 번의 스텝이 끝나는데 여기서는 4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를 하고 나서 해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그 마이크로 배치를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히리스틱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방법도 있는데 1F 1B, 그러니까 파이프 드림이 메모리 이슈를 해결한 건 좋은데 이전 슬라이드를 다시 가게 되면 버블 타임은 동일해요. 버블 타임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버블 타임이 발생하는 시간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좀 사실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버블 타임을 좀 더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게 인터리브드 1F 1B입니다. 이게 이제 메가트론 V2에서 나온 방법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실 그림이 엄청 복잡해서 그림을 하나씩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위에 있는 게 1F 1B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인터리브드 1F 1B인데 이거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GPU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하나의 레이어만 딱딱딱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프래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청크 단위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어가 8개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이 레이어를 GPU에다가 할당하는 전략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첫 번째 전략은 0번째 GPU가 0, 1, 2, 3 레이어를 하고 두 번째 0번째 GPU가 첫 번째 GPU가 나머지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GPU를 해놔요. 그래서 0번째 GPU는 레이어 0, 1, 4, 5 뭐 첫 번째 GPU는 2, 3, 6, 7 이렇게 해놓게 됩니다. 물론 GPU 통신하면 또 레이턴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겹쳐 있는 것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1F1B고 아래 있는 게 인터립드 1F1B인데 여기서 진한 파란색과 연한 파란색이 있거든요. 진한 파란색은 첫 번째 어떤 청크라고 보면 되고 연한 파란색은 두 번째 청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청크가 끝나고 바로 연한 파란색으로 두 번째 청크를 진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백워드 패스도 두 번째 청크 끝나면 두 번째 청크에 대한 백패스, 그 다음에 첫 번째 청크에 대한 백패스를 색깔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림 자체는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루진 않을게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버블 타임 자체가 줄어든 건 알 수가 있죠. 이게 레이어를 좀 청크로 쪼개가지고 했기 때문에 버블 타임 자체가 좀 더 일찍 오게 되고 따라서 버블 타임을 전반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1F1B 같은 경우에는 버블 타임이 n분의 p-1인데 여기서는 청크 개수만큼 나눠준 상태로 버블 타임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제로 버블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제로 버블 파이프라인 패러리즘이라고 또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위에 있는 게 1F1B예요. 1F1B 좋기는 한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백워드 패스라고 하는 거를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랑 웨이트 파라미터 업데이트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곰곰이 뜯어보면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는 당연히 항상 바로바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전 레이어에 디펜던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지만 이전 레이어에 백워드 패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근데 그라디언트를 들고 있고 업데이트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업데이트는 디펜던시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백워드 패스라는 거를 퉁치지 말고 하나로 그라디언트 프로파게이션이랑 웨이트 업데이트로 나눠서 처리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1F1B고 보시면 그라디언트 업데이트 이 백워드 패스가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랑 그라디언트 프로파게이션이랑 웨이트 업데이트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뚱뚱한 걸 볼 수 있죠. 근데 아래 있는 방법이 전략이 두 개 있는데 요 큰 백워드 패스를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백워드 프로파게이션과 웨이트 업데이트로 나눈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하는 거는 백워드 프로파게이션만 하고 중간중간 웨이트 업데이트를 비는 시간에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할 게 없으면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약간의 휴리스틱한 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1F1B랑 비교해서 굉장히 버블 타임이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비어있는 시간에 다 쭉쭉쭉 하게 되니까. 물론 이것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룰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룰 기반을 따라서 이게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뭐 데이터 패러렐을 한번 복습을 하긴 했지만 이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배치 사이즈를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고 뭐 데이터를 샤딩한다라고 했었죠. 그냥 DDP를 썼을 때는 그게 끝이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메모리에 대해 스케일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로 1, 2, 3로 조금씩 스케일링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제로 1 같은 경우에 옵티마이저 스테이트까지 샤딩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하려면 DDP에서 사용했었던 그라디언트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 하는 그 올 리듀스 대신에 먼저 리듀스 스캐터로 그라디언트를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랭크의 GPU가 자기가 업데이트 해야 될 로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올게더러 하겠다라는 소리였죠. 얘까지는 그냥 뭐 따로 비용 추가적인 거 별로 없이 할 수가 있었고요. 제로2도 마찬가지고. 제로2는 그라디언트도 샤딩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샤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모든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GPU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리듀스를 해와야지만 뭔가 작업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듀스를 해오고 나서 이거를 바로 해제를 하는 프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제로1과 동일하고요. 제로3는 파라미터까지 샤딩을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스케일링이 잘 되긴 하지만 연산 비용이 많이 들었어. 3배만큼 파라미터 3배만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당연하게도 웨이트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그 작업이 포워드 때 한 번, 백워드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가져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라디언트를 이제 뿌려줘야 되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3개 오퍼레이션 그 집합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DP가 좋기는 한데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병렬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게 레이어와이즈하게 패러렐 하겠다. 레이어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GPU한테 할당되는 레이어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병렬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버블 타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바로 사용을 하진 않고요. G파이프처럼 배치 사이즈를 마이크로 배치로 나눠가지고 배치를 마이크로 배치로 나눠서 마이크로 배치마다 하나씩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 배치가 끝나면 다음 마이크로 배치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 버블 타임이 마이크로 배치의 개수만큼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참고로 이걸 파이프라인 패러렐이라고 불렀죠. G파이프를. 그래서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사용하는 이유는 버블 타임이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얘가 TDP에 비해서 메모리 세이브 측면이 좀 크고 FSDP에 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작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첫 번째로 얘가 파라미터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액티베이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따라다니는 그 전체 파라미터 자체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그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G파이프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버블을 줄이려면 당연히 M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배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뭐 배치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혹은 배치 사이즈는 고정을 하고 마이크로 배치를 늘려야 된다라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죠.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모델 데이터 패러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디미니시 리턴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비효율적일 수가 있고, 단순히 마이크로 배치만 늘리는 방식,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마이크로 배치를 더 잘게 쪼개는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연산 자체가 컴퓨트 바운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바운드로 바뀌기 때문에 좀 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GPU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트루풋이 되게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슈로는 얘가 액티베이션 메모리에 대해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마이크로 배치를 늘리려고 한다면 그 마이크로 배치를 전부 다 백워드 패스를 할 때까지 첫 번째 디바이스 혹은 이 앞쪽 레이어에 대한 디바이스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마이크로 배치를 더 크게 늘리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F1B 혹은 파이프 드림이라는 논문에서는 이거를 처음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똑같이 G파이프처럼 동작을 하다가, 만약에 첫 번째 해당하는 마이크로 배치가 네트워크 끝까지, 모델 끝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버튼 한 번 포워드하고 한 번 백워드하고 이런 좀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을 빨리 해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F1B였고, 더 나아가서 인터립드 1F1B는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거 말고, 이것 자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GPU들을 프래그먼트하게 레이어로 나눠서 혹은 청크로 나눠서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청크 처리하고 바로 두 번째 청크 처리하기 때문에 이때 이 버블 타임 자체를 좀 더 일찍 가져올 수 있고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제로 버블 PP처럼 백워드 패스 자체를 좀 더 디컴포지션을 해서 백워드 패스를 할 때 그라디언트 프로퍼게이션과 웨이트 업데이터를 나눠가지고, 웨이트 업데이트는 나중에 공간이 빌 때, 버블 타임이 생길 때 그냥 하고, 필요할 때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F1B와 비교해서 훨씬 더 작은 버블 타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이어와이즈하게 패러렐 한 거를 혹은 더 개선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파이프라인 패러렐이. 이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어떻게 보면 모델의 뎁스 측면에서 자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결국 레이어와이즈 패러렐이든 파이프라인 패러렐이든 원칙 자체는 동일하고, 이때 어떻게 데이터를 주냐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 뎁스 단위로 자른다는 거는 사실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금 보는 텐서 패러렐은 반대로 모델 패러렐이긴 한데 위스 단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원래는 레이어의 이 중간을 이 파이프라인 패러렐 혹은 레이어와이즈 패러렐이 잘랐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를 쭉 가운데를 2등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에 레이어를 통과시킨다는 거는 행렬 고불한다는 소리잖아요. 행렬 고불할 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큰 행렬,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행렬을 가지고 행렬 곱을 할 텐데, 이때 이거를 GPU 단위로 나눠서 하자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에 있는 뭐 A라는 행렬은 이 절반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은 이렇게 자르면 이걸 행렬 곱을 따로따로 로컬하게 하고 나서 이걸 합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큰 행렬을 한 번에 만들 수 있고, 이 큰 행렬을 여러 GPU를 통해서 병렬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텐서 패러렐입니다. 말 그대로 텐서 연산을 패러렐하게 하자는 거죠. 대부분의 플롭스는 행렬 곱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텐서 패러렐을 실제 트랜스포머에다가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참고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 FFN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어텐션인데, FFN부터 좀 보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입력을 나눠야겠죠. 나누고 나서 각각을 행렬 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같은 걸 추가를 해서 이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드랍아웃 같은 게 있다면 추가적인 뭐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드랍아웃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때 F라는 연산이 있고 G라는 연산이 붙게 되는데, 얘가 포워드냐 백워드냐에 따라서 연산 자체가 좀 달라지게 돼요.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F는 아이덴티티 연산이고요. 얘는 그냥 X를 그냥 쪼개는 정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포워드 때 G는 얘가 올 리듀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렬 곱 여러 개를 다 당연히 한꺼번에 싱크로나이즈 맞춰야지만 다음 레이어에 전파를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올 리듀스여야 돼요. 근데 반면에 백워드 패스에서는 이 G가 아이덴티티고 F가 올 리듀스가 돼야겠죠. 반대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은 그라디언트가 역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F랑 G가 백패스냐 포워드 패스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어텐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F는 동일하게도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때는 아이덴티티고 G는 올 리듀스 해가지고 모든 어텐션 값들을 다 여기서 합쳐주게 되고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주게 되고, 반대로 백워드 패스 때는 G에서는 그냥 그대로 쪼개고 F에서 올 리듀스를 해가지고 다 싱크 맞춰주고 이전 레이어에 통과시키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일단 이렇게 텐서 패러렐을 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버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버블이 존재했었던 이유, 파이프라인에서 버블이 존재했던 이유는 이전 레이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레이어에 전달을 해줘야 될 텐데, 그때 이제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는 시간을 무시를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 사실 여기서는 버블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한 레이어에서 그냥 매트릭스를 쪼개가지고 연산하고 그다음 합치는 것만 있으니까, 물론 이때 올리듀스를 하긴 하지만 올리듀스가 공짜라고 한다면 버블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해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혹은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그냥 잘게 쪼개가지고 연산하고 합쳐주는 거기 때문에 뭐 구현을 할 때도 그냥 어떤 래퍼가 있으면 래퍼를 그냥 그대로 감싸주게 되면 구현할 수가 있겠죠. 뭐 내부에 구현이 되는 거는 무시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치 사이즈를 크게 키울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로 데이터 패러렐 같은 경우에 데이터 배치 사이즈를 당연히 키워야 됐었고, 파이프라인 패러렐도 배치 사이즈를 키워야 됐었잖아요. 왜냐면 작으면 마이크로 배치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키우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텐서 패러렐이 좀 더 좋은 거죠. 텐서 패러렐은 여기서 데이터를 키워야 되는 그런 방해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되게 좋습니다. 근데 텐서 패러렐의 가장 큰 단점은 파이프라인 패러렐과 비교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커요.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얘가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곱하기 H는 이제 디멘션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요게 이제 B가 글로벌 배치 사이즈도 아니고 마이크로 배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다음 레이어에다가 전달만 해주면 되는 되게 경량의 커뮤니케이션인데, TP 같은 경우에 텐서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커요. 8 곱하기 B 곱하기 S 곱하기 H 곱하기 이건 뭐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필요로 하거든요. 여기서 뭐 나머지는 알겠는데 8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일단 첫 번째로 올 리듀스 연산이기 때문에 앞에 2가 붙고요. 나머지 4는 뭐냐면 FFN과 어텐션에 대해서 포워드, 백워드 둘 다 올 리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곱하고 나면 4개 필요하니까 다 합해서 8개만큼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단순히 이렇게 이론상 계산만 해도 PP보다 8배만큼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블 타임이 없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텐서 패러렐은 사실 쓸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명확해요. 그 어떤 쓸 수 있는 환경도 명확하고, 당연하게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저지연이고 로우 레이턴시고 밴드위스가 큰 그런 상황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텐서페럴을 썼을 때 TPL을 몇으로 하냐가 X축이고요. Y축은 하나의 토큰을 처리할 때 이제 GPU마다 드는 시간을 측정한 건데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스루풋이니까. 이때 물론 이게 좀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요거를 텐서페럴을 2개로 쪼갠다면 이 정도가 들고 이걸 4개로 쓰면 10%이 스루풋이 감소하고 8개 쓰면 12% 감소하고 8개 이후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뚝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GPU를 썼을 때 8개까지가 일단 인터노드로 되게 빠르게 우리가 커넥션을 할 수 있고요. NV 링크로. 그 다음부터 NV 스위치를 써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스피드가 엄청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8개,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가 넘어가는 순간 다른 노드의 커넥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트워크 접근 자체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스루풋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텐서페럴은 일반적으로 노드 안에서만 쓸 수가 있겠죠. 노드 안에서 쓰면 뭐 10% 정도는 뭐 무난한 10%나 12%나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디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모델 패러렐은 2개가 크게 있었는데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뎁스 단위로 자르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처럼 뎁스 단위로 커팅을 해서 우리가 패러렐리즘을 구현을 하겠다라는 방식이고 이게 레이어와이즈 패러렐과 동일한 방식이긴 하지만 레이어와이즈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우리가 큰 경우에 이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버블 타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거를 마이크로 배치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때 당연하게도 버블 타임을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몇 가지 본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 타임을 제로로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텐서 패러렐은 반대로 위스로 자르는 거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같은 연산을 할 때 그냥 행렬을 쪼개가지고 연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요거는 버블 타임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저희가 배우는 모든 패러렐리즘이 어떤 하나의 패러렐리즘이 모든 경우에 다 작동하는 건 없고 다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온 액티베이션 패러렐리즘과 연관이 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었던 거는 뭐 모델 패러렐리즘이 됐든 데이터 패러렐리즘이 됐든 다 어떤 파라미터 측면에서 얘를 최대한 분산시켜가지고 처리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메모리 풋프린트를 좀 보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파라미터고요. 메모리 로드했을 때 이 정도까지 들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는 뭐 처음엔 당연히 필요 없는데 옵티마이저 백프로퍼게이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좀 큰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분산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물론 이제 그라디언트도 여기 추가가 되고 이 빨간색의 이 영역 있잖아요. 이게 액티베이션인데 이거는 저희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까지도 우리가 병렬화를 할 수 있을까가 여기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파라미터랑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그리고 액티베이션 메모리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건데 이 베이스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라인 요거를 보시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이 액티베이션 자체가 커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고 따라서 이게 뭐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좀 큰 문제인 거죠. 이 액티베이션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액티베이션 메모리는 하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이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S는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볼 거고요. S는 시퀀스 랭스, 그 다음에 B는 배치 사이즈고 H는 여기에 히든 디멘션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앞에 있는 24SBH부터 볼 텐데 얘는 그냥 거의 대부분 입력과 출력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이고요. 이것도 이제 뜯어보면 첫 번째로 QKV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텐션을 계산을 할 테니까. 근데 QKV의 인풋이 각각 당연히 S 곱하기 B 곱하기 H의 텐서일 텐데 FP16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3개니까 합해서 6 곱하기 SBH가 되게 됩니다. 뭐 비슷하게도 어텐션 아웃풋은 2SBH예요. 왜냐면 얘도 FP16을 쓸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FFN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좀 배웠지만 일반적으로 모델의 디멘션 곱하기 4만큼 더 뻥튀기 시켜가지고 저장을 한다고 했었죠.
연산을 한다 했을 테니까 4를 곱해가지고 16 곱하기 SVH가 됩니다. 인풋 아웃풋 두 개니까 2가 붙고요. 그래서 합치면 24 SVH라는 어떤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게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붙게 되고, 뭐 물론 이제 뭐 수익글루 같은 걸 쓰면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수익글루를 제외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10 곱하기 SVH는 뭐냐면 포인트와이즈하게 연산하는 그런 액티베이션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얘도 두 개 붙으니까 2개 곱하기 2 SVH에서 요만큼이 붙고요. 레지절의 경우에도 어텐션과 FFN 둘 다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얘도 동일하게 4 SVH가 포함이 되고, 뭐 드랍아웃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드랍아웃은 불리언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2 SVH만큼의 액티베이션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개 합쳐서 10 SVH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OABS 제곱은 뭐냐면 이는 어텐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시퀀스에 대해서 제곱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뭐냐면 A 여기 위에 있는데 어텐션 헤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쓸 테니까 A가 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어텐션 헤드의 이 디멘션을 나눈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고, B는 배치 사이즈고 정확히 마이크로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S는 시퀀스 랭스입니다. 어텐션 로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Q랑 K 트랜스포스를 내적한 경우에는 요 정도의 그 결과 쉐이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ABS 제곱이 되고, 소프트맥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텐션에 드롭아웃을 쓰는 경우에 얘는 불리언이니까 1이라고 하면 똑같이 ABS 제곱이 들고, 이걸 합치면 OABS 제곱이 어텐션의 어떤 중간 결과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 풋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위에 있는 요건데, 이거를 SVH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쓴다라고 할 때 각각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사용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액티베이션 메모리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때 이 뒤에는 5 곱하기 H분의 AS 요거는 우리가 리컴퓨테이션을 해가지고 좀 없앨 수가 있어요. 물론 리컴퓨테이션을 하면 뭐 오버헤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 저번에 배웠었던 리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들을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버리고 필요로 할 때 백프로피케이션을 할 때 한 번 더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트릭이잖아요. 이거를 쓰면 이거 저장을 안 해도 되니까 없앨 수는 있긴 한데 일단은 가지고 있어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이 정도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텐서 패러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텐서 패러렐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이거를 GPU마다 따로따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이 GPU를 가지고 이 병렬 처리를 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그런 영역들은 T만큼 나눠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텐서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과 FFN에 있는 행렬 곱을 나눠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항이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T로 나눠가지고 아까랑 다르게 T로 나눠서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요거를 합쳐가지고 34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한 거랑 그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서 포인트 와이즈는 텐서 패러렐로 할 수가 없고, 왜냐면 행렬곱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행렬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T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앞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텐서 패러렐로 뭐 어떻게 좀 분산을 시켰는데, 앞에 있는 10 곱하기 SVH에는 텐서 패러렐 쓰더라도 얘는 뭔가 분산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메모리를 나눠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액티베이션은. 얘는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뭐 RMS 놈 아니면 레지절 커넥션, 드롭아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뭐 다른 어떤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도 다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패러렐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얘는 거의 대부분 텐서 패러렐과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텐서 패러렐이 이렇게 앞부분에, 뒷부분에 있는 행렬곱과 FFN의 행렬곱과 그다음에 어텐션에 있는 행렬곱을 나눠주게 되고 분산시켜주게 되고, 그게 못하는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 와이즈 한 부분을 이 시퀀스 패러렐이 분산 처리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t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t로 나누게 된다면 얘가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걸리는 것들을 다 t로 우리가 나눠서 메모리 이 저장되는 것 자체 풋프린트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일단 텐서패럴이 이 앞에 있는 포인트와이즈한 오퍼레이션을 못하는 이유는 얘가 뭐 행력업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근데 포인트와이즈하게 연산하는 것들은 보면 얘가 시퀀스 단위로 쪼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만큼 단어들이 문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이게 디펜던시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놈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럴 이유가 없고, 뭐 드랍아웃도 사실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시퀀스에 어떤 디펜던시가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쪼개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퀀스 패러렐은 말 그대로 시퀀스를 패러렐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텐서 패러렐과 같이 결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텐서 패러렐을 잠깐 다시 보면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어텐션이 있을 때 앞에 F라는 연산이 있고, 얘는 처음에 포워드 할 때는 아이덴티티고, 이 F 바는 이제 올 리듀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에서 반대였고, 마찬가지로 여기 FFN도 동일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레이어놈이나 드롭아웃 같은 거는 분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SP 시퀀스 패러렐을 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레이어놈이 오게 되면 얘를 시퀀스 패러렐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하고 텐서 패러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치고 다시 드롭아웃을 시퀀스 패러렐을 하고 레이어놈까지,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텐서 패러렐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TP가 F바 혹은 F가 이제 올 리듀스였는데, R에서는 올 리듀스를 쓰진 않고 G를 올 게더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G 바를 리듀스 스캐터를 쓰게 돼요. 아까 처음에 이제 올 리듀스를 나누는 두 가지로 나누는 전략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동일하게 여기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 레이어놈은 시퀀스 단위로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시퀀스 단위로 쪼개가지고 병렬 처리를 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올 게더를 해서 다 모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텐서 패러렐을 하고, 그 다음에 리듀스 스캐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텐서 패러렐을 시퀀스 단위, 그러니까 포인트 와이즈까지 우리가 다 병렬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분산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메모리를 모든 레이어마다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텐서 패러렐을 하게 되면 앞에 요 10이라는 부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t가 아래 붙지만, 그래서 이거를 시퀀스 패러렐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앞에 있는 텐서 패러렐과 텐서 플러스 시퀀스 패러렐을 리컴퓨테이션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 뒤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잘라지고 앞에 두 개, 요 텀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대해서 완전한 리니어 스케일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거의 뭐 텐서 패러렐 쓴다라고 한다면 시퀀스 패러렐까지 같이 쓰는 게 뭐 일반적이겠죠. 딱 이것만 봐도.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각각을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DDP, 가장 간단한 방식인 DDP나 아니면 제로1과 그 다음에 SFDP, 블리샤드 혹은 제로3, 그 다음에 모델 쪽에서 봤었던 파이프라인 패러렐, 그리고 모델 쪽에서 또 봤었던 텐서 패러렐과 시퀀스 패러렐, 이건 거의 같이 쓰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다면 오버헤드를 할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오버헤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다 달라요. 일단 DDP 같은 경우에는 배치마다 하면 되고, FSDP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슬라이드를 이전으로 쭉 가게 되면 이게 제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래 있는 그림 보시면 한 번 배치할 때마다 3번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뭐 좀 문제가 됐었죠. 이렇게 3번만큼 여기서 FSDP 블럭만큼 3번을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뭐 파이프라인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TP 플러스 SP를 하면 트랜스포머 블럭마다 2번씩 뭐 올리듀스 하던지 아니면 리듀스 스캐터와 뭐 올게더를 하던지 하기 때문에 두 개만큼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FSDP랑 TPSP가 되게 많은 빨간색이 쳐진 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스케일링 측면에서는 FSDP랑 PP랑 TP 이거는 다 리니어하게 메모리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DDP를 쓰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파라미터 그라디언트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다 얘는 모든 GPU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스케일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나머지들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DDP는 파라미터의 2배만큼, FSDP는 3배만큼 필요하게 되고,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BSH, 액티베이션을 전달하니까 되게 작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TP 플러스 SP를 하게 되면 얘는 각 레이어마다 8 곱하기 BSH,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이만큼 필요하게 돼서 결국 올리디스를 하는 거잖아요.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밴드위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TP를 쓰게 되면 얘는 딱히 영향이 없는데 나머지는 다 배치 사이즈에 약간의 디펜던시가 걸리게 돼요. 배치 사이즈를 늘려야지만 데이터 패러렐의 의미가 있고 배치 사이즈를 늘려야지만 마이크로 배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PP에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리니어하게 뭔가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죠.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나게 이 밸런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병렬화를 하면 우리는 이걸 할 거야가 아니고 모델들마다 혹은 그 모델을 학습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시스템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거 4개 정도를 주로 봤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많이 쓰는 게 2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믹스업 엑스퍼트를 요즘에는 거의 다 쓰니까 뭐 댄스 모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믹스업 엑스퍼트를 쓰게 되면 얘는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엑스퍼트 자체도 GPU에다가 다 나눠주게 됩니다. 이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모든 GPU에 대해서 모든 엑스퍼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GPU 각각도 엑스퍼트를 뭐 하나씩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N개 중에 몇 개만 좀 들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병렬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러라이즘은 CP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시퀀스 패러렐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얘는 그 시퀀스 패러렐은 포인트와이즈한 오퍼레이션만 이 시퀀스로 나눠가지고 하겠다라는 소리고 얘는 거의 TP랑 같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컨텍스트 패러라이즘은 그냥 시퀀스가 길게 있으면 시퀀스를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컨텍스트가 길면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쪼개가지고 GPU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어텐션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까지도 시퀀스 단위로 쪼개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히 뭐 텐서플로우가 같이 쓰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GPU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 그 다음에 한 그룹을 나눠가지고 시퀀스를 쪼갰고요. 그 다음에 이 쪼갠 시퀀스 내에서도 텐서플로우를 쓴 거예요.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결합하는 이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2개를 한꺼번에 썼잖아요. 이걸 이제 2D 패러리즘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2개를 쓰는 경우 그냥 1D, 2D, 3D 해가지고 2D 패러리즘을 쓰고요. 이게 아마 TPU를 사용한 어떤 모델에서 들고 온 논문일 텐데 얘는 데이터 패러렐과 텐서 패러렐을 같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때 X축은 이 배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칩마다 갖고 있는 배치 사이즈이긴 한데 어쨌든 배치 사이즈를 점점 늘린 거고 Y축은 이게 arithmetic intensity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 점선 위로 올라가야지 컴퓨테이션 바운드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바운드예요. 보시면 그래프에 라인이 3개가 있는데 파란색은 SFTP만 쓴 거, 데이터 패러렐만 쓴 거고 주황색은 TP만 쓴 거고 초록색은 둘 다 쓴 거거든요. TP부터 보시면 TP는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여기에 그냥 일직선으로 있죠. 왜냐면 얘는 배치 사이즈랑 상관이 없으니까. 다만 얘는 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지 항상 다 커뮤니케이션 바운드, 물론 위쪽에 있긴 하지만 여기에 항상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은 아니죠. FSTP만 쓰게 되면 파란색 라인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는 배치 사이즈가 거의 한 1000에 가까워야지만 컴퓨테이션 바운드 쪽에 가고 그 전까지는 계속 커뮤니케이션 바운드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FSTP랑 TP를 섞어 쓰게 되면 각각의 GPU에 할당되는 배치 사이즈가 뭐 250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컴퓨테이션 바운드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섞었을 때 장점인 거죠. 각각이 이제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섞어 썼을 때 뭔가 시너지도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패러리즘의 어떤 이런 타입들을 섞어서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2D를 할 테니까 3D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3개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레시피는 만약에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메모리에 핏 될 때까지 TP랑 PP를 올려요. TP는 이제 대부분 거의 노드 안에 있는 GPU들끼리만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연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비싸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내부에 있는 각각 노드에 있는 것끼리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패러렐은 조금 더 머신끼리, 얘는 좀 밴드위스를 덜 타니까 머신끼리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됩니다. 혹은 이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면 제로3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먼저 늘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DP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모델이 너무 커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진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어클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이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 묶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 그림을 들고 왔는데 이런 식처럼 3D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 모델 패러리즘, 이게 아마 텐서일 거예요. 텐서 패러리즘, 파이프라인 패러리즘, 그 다음에 데이터 패러리즘을 0, 1, 2, 3를 써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케이스를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시너지 효과를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 메가트론에서 좀 검증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좀 글자가 작을 수 있는데 이게 텐서 패러렐 사이즈고요. 1, 2, 4, 8까지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패러렐 사이즈고 데이터 패러렐입니다. 이게 모델 사이즈마다 이거 값들을 좀 바꿨는데, 보시면 텐서 패러렐은 8까지만 늘리고 8부터는 안 늘리는 걸 볼 수가 있죠. 8부터 더 늘리게 되면 노드 바깥에 있는 것끼리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8 이상부터는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늘리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DP를 좀 크게 가져가다가 데이터 패러렐을 점점 줄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 있나 보죠. 그래서 처음에 텐서 패러렐과 파이프라인 패러렐 맞춰놓고 그 다음에 DP를 그 다음부터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3D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래프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로3 데이터 패러렐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GPU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GPU마다 처리하는 트랩플로스 자체 스루풋이 굉장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PTD가 파이프라인, 텐서, 데이터 패러렐 약자거든요. 세 개를 섞어가지고 패러렐리즘을 썼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이 스루풋이 줄어드는 게 작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 쓰는 게 유효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액티베이션을 얘기를 할 때, 액티베이션 패러렐, 시퀀스 패러렐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리컴퓨테이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리컴퓨테이션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좀 해본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맞긴 맞아요. 리컴퓨테이션을 안 하면 리컴퓨테이션을 한 것보다 더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8까지 액티베이션 리컴퓨테이션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스루풋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델이 크면 리컴퓨테이션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어떤 배치 사이즈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메모리가 터지니까. 그래서 이 오렌지 라인은 8에서 끝나는 거고, 리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점점 더 늘리면 배치 사이즈 256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 이게 엄청 큰 건 또 아니니까 여기까지 가져가면 트루풋을 계산을 했을 때 오렌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리컴퓨테이션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리컴퓨테이션을 쓰는 게 레이턴시가 훨씬 더 길지만, 레이턴시가 짧은 요게 배치 사이즈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게 또 좋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머리인데 요게 좀 다른 자료에서 들고 왔어요. 이 그림을 여기서 좀 들고 왔고, 이게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크게 볼 건 아니고, 텐서 패러렐과 시퀀스 패러렐은 제가 배운 것처럼 같이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되고, TP와 SP가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있게 되죠. 이거는 포스트놈 방식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QKV에 대해서 어텐션 할 때랑, 그 다음에 이 피드포워드 할 때는, FFN을 할 때는 TP를 쓰게 되고, 나머지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은 SP를 쓴다, 이런 얘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컨텍스트 패러리즘인데 저희가 깊게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긴 시퀀스가 있으면 걔를 잘게 쪼개가지고 어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엑스퍼트 패러리즘은
뭐 말 그대로 엑스퍼트를 이제 여러 GPU에다가 분산으로 할당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5D 패러디즘인데 5개를 섞어 쓴 거예요. TP, CP, EP, PP, SFTP 혹은 DP. 그래서 이게 엄청 복잡하죠. 일단 내부에서 TP랑 SP도 동작을 하고 컨텍스트가 기니까 시퀀스가 기니까 이 어텐션도 이 시퀀스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고 엑스퍼트도 GPU마다 다르게 할당돼 있으니까 다르게 처리를 하고 뭐 이런 데이터도 당연히 배치사를 쪼개가지고 SFTP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적으로 학습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D 패러디즘을 쓰는 게 뭐 N을 몇으로 쓰는지 그리고 각각의 N에 대해서 어떠한 패러디즘을 쓰는지 섞어 쓰는지는 모델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2개 이상을 섞어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라마3 같은 경우에 얘가 이 논문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가장 첫 번째로 들고 왔는데 얘는 4D 패러디즘을 써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엑스퍼트 패러디즘만 제외를 한 거고요. 그 이유는 라마3는 얘는 엑스퍼트가 아니고 덴스 구조니까 당연히 덴스 구조는 EP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 라마3 같은 경우에는 3스테이지 트레이닝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요만큼의 어떤 연산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16,000개를 써가지고 학습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또 16,000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했대요. 각각에 대해서 세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TP, 8로 사실 TP는 모든 경우에 8로 고정이 되고 뭐 CP 같은 경우에는 첫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정을 그냥 1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뭐 PP를 16으로 하고 DP는 이걸 고정한 상태에서 그냥 늘리는 식이거나 줄이는 식이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참고로 라마3가 3단계 스테이지 트레이닝을 한 거는 첫 번째는 배치 사이즈를 작게 가져간 거예요. 뭐 저희가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를 고려를 한다면 당연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얘는 배치 사이즈가 좀 작은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점점 이제 수렴을 해가는 상태니까 배치 사이즈 늘려서 왜냐면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가 점점 커져도 되니까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늘렸기 때문에 이때 DP를 그만큼 늘려준 거죠. GPU도 늘려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컨텍스트, 롱 컨텍스트를 처리를 할 때 저희가 저번에 봤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짧은 컨텍스트로 학습을 하고 얘를 뭐 야안이나 이런 걸로 확장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긴 컨텍스트로 학습을 한번 미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8K 정도의 시퀀스 랭스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13만 정도의 시퀀스 랭스를 가진 애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CP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산 처리를 해야지만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이 CP 때문에 DP를 좀 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구조는 4D 패러디즘은 아까 나왔던 그림이랑 비슷한 거죠. 이 PP와 CP와 TP와 그 다음에 좀 잘려 보이지만 DP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GPU에다가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라마3 같은 경우에 이 GPU 폴트 나는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또 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에 대해서 GPU들의 인터럽트가 걸리거나 뭐 폴트가 생기거나 하는 그런 좀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뭐 10,000개의 GPU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GPU 자체가 뻥 나는 경우도 되게 많나 봐요. 저는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소프트웨어 버그도 있고 메모리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심지어 파워 서플라이 문제도 있고 뭐 저희가 사실 연구실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별로 생각할 것도 아닌 정말 가끔 일어나는 매우 큰 문제인데 여기서는 3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GPU 하나씩 죽는 거는 100번 넘게 150번이나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스케일 물론 얘네들이 16,000개 H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엔 더 큰 모델들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테이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커버리를 빨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잘 만들어 놨겠죠.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딥시크 V3 같은 경우에는 얘는 3D 패러디즘을 썼습니다. PP와 EP 그리고 DP를 썼는데 P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우진 않았던 듀어 파이프라는 알고리즘을 새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냥 파이프라인 패러렐을 약간 개선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 얘네들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썼으니까 EP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뭐 제로 3를 쓰지 않고 제로 1을 써서 DP를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PP를 16, 그 다음에
EP를 64를 썼고 뭐 텐서페어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H800 중국용으로 수출한 거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좀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2000개 정도를 써가지고 학습을 했고 뭐 자세한 세팅들은 이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키미K2도 똑같이 중국 논문인데 세팅이 거의 똑같아요. 얘는 이제 PPL을 인터리브드 1F1B를 쓴 거 빼고는 딥시크 V3와 동일한 세팅입니다. EP 같은 경우에 조금 여기서 나와 있길래 들고 왔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모델 스케일링을 할 때 패러디즘을 거의 딥시크와 동일한 방식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하나 들고 왔는데 솔라를 저번에 이제 넣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논문을 보니까 패러디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이거를 그냥 논문에 캡처해 왔는데 그냥 스탠다드 SFTP 툴을 쓰는 게 가장 뭐 좋았다. 그래서 그냥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B200을 한 480개를 썼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써가지고 퓨어하게 SFTP만 써서 이렇게 SFTP2니까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를 써서 학습을 해서 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시 잘 모르겠고요. GLM5는 딱히 그림을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캡처해 왔는데 얘는 3D 패러디즘을 썼고요. 얘네는 뭐 파이프라인 패러디 이건 사실 거의 웬만하면 쓰는 것 같죠? 이걸 사용을 하고 제로 얘는 툴을 썼어요. 또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컨텍스트 패러디를 써서 얘네가 이제 롱 컨텍스트를 좀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보시면 제가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논문을 그래도 몇 개를 본 결과 요 모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D 이상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이제 트렌드는 패러디즘을 했을 때 여러 개를 섞어서 왜냐면 환경들이 다르니까. 근데 이 환경도 GPU마다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들어가는 중국 내수용 엔비디아 칩들은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H100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H100, H200, B200과 비교해서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뭐 최적화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심지어 딥시크는 뭐 커널까지 새로 만든다 하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서머리를 좀 해보면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GPU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잘 쓸 수 있을까를 넘어서서 여러 GPU 아니면 여러 노드가 있는 데이터 센터의 측면에서 어떻게 패러디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데이터 패러렐, 모델 패러렐, 액티베이션 패러렐 등등등 얘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단일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고 뭐 솔라 오픈 같은 좀 희귀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믹스드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과 GPU 세팅들을 좀 가능하면 유틸라이제이션 높이고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